자, 뉴스픽으로 저희는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두 분이 또 자리 지켜주고 계십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은혜 더불어민주당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지금 대선 경선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 뉴스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좀 분위기가 내홍을 좀 겪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내일 결론이 난다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어떤지 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무래도 그 당 안 소식을 좀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은 정은혜 의원이 아닐까. 네.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경선 일정 변경과 관련해서 당내 치열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 88조에 따르면 네. 대통령 후보자 선출은 선거일 180일까지 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경선 일정 시비를 일찌감치 차단하고 선거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지난 1992년 14대 대선 당시 정해진 규정입니다. 대선 결정 일정에 대해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22일 열리기도 했는데요. 예. 의원총회는 3시간까지 이어졌는데 찬반 토론을 포함해서 24명의 의원들이 토론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선 연기를 찬성하는 측은 특히 이병헌 의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준석 현상 등 충분히 당원 당규상 경선 일정을 변경할 상당한 사유가 된다. 예. 흥행 속에서 국민 경선처럼 하려면 11월에 경선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반면 원칙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흥행이라는 것은 시기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내용과 방법이다. 당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코로나 시기에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흥행에 성공했다. 또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4.7 재보궐선거 패인이 위선과 무능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고 극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러고 있는 것은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네.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23일 저는 일관되게 경선을 연기할 상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왔다. 주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변경이 어렵다는 것은 연기를 주장하는 분들도 같은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이제 내일이죠. 25일. 네. 네, 25일 최고위에서 경선 일정 조정 여부를 이제 결론 낼 방침입니다. 예. 지도부는 최고위에서 현행 일정을 전제로 한 대선 경선기획단의 경선 기간을 보고받고 각 캠프의 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네, 좀 시기가 중요하다. 흥행에 있어서 아니다. 내용과 방법이 더 중요하다. 의견이 이제 이렇게 크게 보면 갈리면서 양쪽 의견이 팽팽한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보시는지 다른 당에서도 아무래도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비슷한 논란이 언젠간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민주당 쪽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또 들여다보시는지 먼저 신보라 의원께서 다른 당의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보신다면 어떠세요? 네, 우선 이제 이게 당내 선거룰을 둘러싼 갈등이기 때문에 네. 실은 이게 국민 권익이나 이제 법안을 둘러싼 다툼도 아니고 국민들의 어떤 생계나 삶과는 굉장히 괴리되어 있는 일이라서 그렇죠. 장기화될수록 민주당에는 좀 악재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우선 지금 그 당원의 그 상당한 사유와 네. 룰과 관련한 갈등인데 이게 경선의 원칙을 지키자는 입장은 지지율 1위 후보를 달리고 있는 쪽의 입장이고 예. 경선을 미루자는 건 지지율 2, 3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 측의 입장으로 좀 분리가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후보 간에 대선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는 부분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 측의 입장에서야 빨리 확정을 해서 자신을 중심으로 그렇죠. 대선판이 짜여지길 바랄 테고 다른 후보들은 시간을 좀 더 벌어서 자신의 경쟁력을 충분히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것을 요구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항상 선거 때가 되면 후보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거 일정이나 그런 룰을 바꾸자는 문제 제기가 그렇죠. 있긴 하는데요. 네. 최근에 대선 이제 경선 아니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 때 네네. 그 여론조사를 당원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72 룰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원칙대로 좀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살펴보니까 대선을 180일
이제 이 지켜져야 된다는 그렇죠.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던 적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 2012년 대선 때 네. 문재인 후보가 선출된 게 이제 3개월 전. 그러면 이거보다 짧은 날이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2017년 대선도 이제 한 달 전에 선출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탄핵 정국이었기 때문에 이걸 그거는 또 이렇게 일률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이 송영길 당 대표가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을 좀 고수하자는 입장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변경이 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좀 회의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준석 현상에 대한 대응, 올림픽 시기하고도 좀 맞물린다. 네. 코로나 영향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만약 이거를 실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할 거면 네. 당무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걸 상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을 당무위원회에 맡기겠다 맡겨보자. 이런 지금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제 소집 요구서를 지금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걸 오늘 실제 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근데 만약 당무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이게 상당한 사유 뭐 해석이 된다.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실은 이건 당대표 리더십을 이제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주목한 건 의원총회였어요. 근데 이제 정은혜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의원총회에서 누가 발언을 했고 그렇죠. 그 발언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이게 네. 거의 따옴표 처리돼서 지금 보도가 계속 다 나오고 있죠. 됐거든요. 예.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됐고 누가 발언했고 근데 이게 네. 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총회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은 비공개 발언을 거의 그 실시간 생중계되듯이 발언이 하나하나. 전해지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관심 많기도 하고요. 네. 결국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렇죠. 의원들을 통해서 언론들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도 굉장히 불신이 좀 커지고 있고 개파 의원들 간에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반증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결정이 좀 나게 되더라도 그 경선 일정을 그대로 확정하느냐 아니면 변경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연기를 주장했던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이나 대립이 격화될 수도 있고 그게 변경이 된다고 하면 송영길 당대표 리더십이 또 흔들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좀 나오게 되더라도 좀 내용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있을 수밖에 그 없다. 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해 가느냐도 또 중요한 부분이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정은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뭐 지지율 우리 당의 뭐 2, 3위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출마를 하기 그 예정되신 분들이 9분 정도 되십니다. 그렇죠. 네, 그중에 뭐 추미애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원칙론을 지키자라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2012년 같은 경우는 사실 당시에 그 안철수 후보와의 뭐 단일화 뭐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일정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뭐 당무위에서 뭐 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난 4.7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당원 투표를 했거든요. 예. 민주당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이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와서 투표를 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네. 그 100만 당원들이 다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원 투표도 사실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원칙론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 결정 자체도 당대표와 최고위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입장에 계십니다. 네. 지금 우리가 뭐 그런 얘기해요. 요즘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한창인데 네. 우리가 시험 볼 때 뭐 하루 이틀만 좀 늘리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네. 근데 실제로 그 정해진 안 가던데요, 어디? 그 정해진 시간에 네. 시험을 보는 게 사실 최고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잠재력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시대 정신, 국민이 어떤 후보를 원하는 것인가인데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경선 연기를 반대하는 게 55.8%. 여론이. 네. 네. 경선 연기를 찬성하는 측이 2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경선 연기를 반대하는 측이 더 입장이 더 많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는데 경선 승리가 대선 승리는 아니다. 그렇죠. 라는 것을 각 후보에게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신보라 의원님도 그 출마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출마를 할 때 그 경선이 거의 본선인 곳이 있어요.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경선에서 유리한 지역이군요. 그런 예, 그렇죠. 경우는. 그러니까 경선에서 당선이 됐을 때는 본선에서는 뭐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이제 당선이 되는 그런 지역이 있고 우리가 또 험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곳은 뭐 후보가 되어도 네. 거의 뭐 이기기 어려운 그런 지역인데 사실 저는 이번 2022년의 대선이 험지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에게는. 누구에게나. 네. 네. 특히 민주당에게는 더 그런 게 네.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험지일 경우는 주로 이제 후보가 어떤 분들이 되냐면 네. 그 지역을 뭐 오랫동안 좀 지켜오신 분들 아니면 그렇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신 분들이 그 험지에서는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룰까지 이렇게 우리가 건드려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또 기사를 보니까 타임지 또 표지를 장식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임기를 1년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40%대가 되거든요. 이렇게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29%의 지지율이 있는데 대통령과 달리 또 낮은 네, 지지율이군요. 오히려 이게 사실 바뀌면 이건 상식적으로 역사적으로 가능한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는 7, 8월에 경선을 좀 치열하게 하고 그 과정에 토론 과정에서 흥행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9월에는 우리가 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또 정기 국회에 집중해서 민생 현안들 쌓여있는 법안들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후보 중심으로 우리는 단일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고요. 또 신보라 의원님 말씀처럼 그 이후에 룰이 결정되고 또 당의 그 자원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 작업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시기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통령 선거가 험지로 나가는 마음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 민심을 바라보는 거, 단일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네, 그런 맞습니다.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혹시 더 네. 조언을 해주실 게 옆에서 있는지. 아무래도 실제 그렇죠. 이렇게 목전에 둔 이벤트를 네. 앞두고 그 이벤트의 룰을 바꾸자고 하는 게 조금 좀 어울리지 않는 주장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예비 경선 단계에서 네. 조금 더 이렇게 정책 토론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경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네. 예비 경선 단계에서 좀 정책 토론이나 대결을 좀 보장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걸 아마 대선기획단에서 지금 보고를 받고 그것까지를 감안해서 최종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실은 이제 저희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과거에 그런 대선 경선 치를 때 실은 대선 경선 그 기탁금 등록비를 1억 내고 네. 15분 정도의 그 연설만 하고 컷오프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딱 한 번에 그런 정책을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오피니언이 있고 그 후에 바로 컷오프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면 후보들이 자신의 어떤 경쟁력이나 그런 걸 이제 부각하기가 힘들겠네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은 각자의 정당에서 좀 담보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좋은 정책이 그 안에서 또 나올 수도 있는 네.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네.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중요하겠다라는 조언도 해 주셨네요. 자, 오늘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오는지 이건 뭐 대선 관련 얘기는 저희가 쭉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두 분의 현장 속에서의 이야기도 좀 계속 저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보죠. UN 여성기구 성평등센터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선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된 거고 어떤 내용인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신보라 전 의원께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여성가족부가 UN 여성기구와 함께 UN 여성기구 성평등센터 가칭 UN 이민 CGE의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UN 이민 CGE는 국내 처음으로 설립되는 여성 관련 국제기구입니다. UN 이민 CGE는 UN 여성기구 산하의 연구교육기관이 되고요. 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평등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고 또 양성평등 전문가나 활동가들을 초청해서 교육훈련이나 워크숍 그리고 이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관계망을 구축해서 교류할 수 있는 국제회의, 포럼, 캠페인 활동들도 펼쳐질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그 양해각서에는 여성가족부와 UN 여성기구가 대한민국의 UN 이민 CG 설립에 합의하고
소재지 협정 등의 필요한 절차를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협력 기간은 향후 5년간 유효합니다. 네. 여가부는 2019년 11월 유엔 여성기구에 유엔 이민 CG를 한국에 유치한다는 방안을 제안해서 논의를 시작했고요. 2011년 유엔 여성기구 설립 당시부터 10년간 이어져온 양측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진행됐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공을 들여와서 이제서야 이제 성과들이 이제 나올 단계가 돼가는 건데. 이런 기구가 국내에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그에 맞게 이런 기구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 성평등의 문제는 중요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또 여기서 하게 될지도 두 분께서 한번 좀 생각을 얘기해 주시죠. 정은혜 의원께서는. 네. 지금 그 유엔 위민이 대한민국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그 첫 여성 관련 국제기구가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그 위치 관련해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더라고요. 지금 송도 국제도시나 또는 서울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송도 인천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유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올 하반기에 센터가 들어설 도시와 입주 건물들이 확정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건물 입주하게 되면 뭐 물론 일자리도 또 창출이 될 수 있고요. 또 관련된 또 다른 국제 단체들과의 관계, 시너지 이런 것들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좀 좋은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유엔 위민 관련해서 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되었고 하는데 지금 뭐 2011년에 유엔 여성기구가 설립이 되었고 보면은 과거에 이제 지금 그 좀 소외받고 있는 특히 동남아나 뭐 아프리카 여성들 관련해서 그런 뭐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매매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여성의 리더들이라든지 여성의 어떤 권익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교류를 하는 그런 곳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아태 지역,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렇게 센터를 설립하고 대한민국에서의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소외받았던 여성들의 전 세계 여성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정책들이 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예전에 그 엠마 왓슨의 유엔 연설을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 유엔에서의 생각하는 여성, 유엔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어떤가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뭐 요즘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갈등이 많은데 사실 그 연설에서는 보면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신념이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둘 다 섬세하다고 느낄 자유가 있고 둘 다 강인하다고 느낄 자유가 있어야 한다. 결국에는 남성과 여성의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유엔 위민 같은 경우는 여성의 자립에 대해 좀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빈곤국 같은 경우는 뭐 남성에게 의존하거나 뭐 아버지나 남편이 없으면 굉장히 뭐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지 못하죠. 근데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자립으로 두면서 이 여성분들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민국이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는 걸 떠나서 지금은 주도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는? 네. 우리나라의 뭐 예전에 이제 최근에 이제 녹색 기후기금 유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국제기구들이 한국에 유치되고 있는 어떤 이 흐름 속에서 이 유엔 여성기구의 이제 교육 연구를 전담하는 그런 국제기구의 설치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유엔 여성기구가 실은 이제 유엔 내 여러 개의 기구가 나뉘어져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이제 발족한 조직이고 특히 이제 유엔 여성회의에서 1995년에 그 베이징에서 성평등 강령이라는 이제 북경 행동 강령을 그 채택한 그런 기본 정신을 골격 삼아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영역을 관할하는 조직으로 이제 성장해 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책에 대한 그 교육 연구 기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독립해서 산하기관화 해가지고 한국에 유치한다는 거 아태 지역의 여성 인권들을 좀 더 신장한다는 측면에서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엔 여성기구의 아태 지역 사무소는 태국 방콕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태 지역 사무소가
방콕에 그다음에 연구기관은 한국에 있다 보면 이제 아태 지역 내에 그렇죠. 그런 교류 협력도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밝힌 대로 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간의 여성 관련 정책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고 여성 인권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 그런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 특히 이제 고위직 여성들의 어떤 참여율이랄지 예. 이런 부분에서 지표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제 지금 그 유엔 여성기구에서 예. 국제의회연맹과 유엔 여성기구가 매해 공동 발표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2021 우먼 인 폴리틱스라고 해서 정치 참여 네. 여성들의 정치 참여 지표를 매해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올해 그 발표된 그 지표에 따르면 예. 전 세계적으로 여성 국가 원수는 9명 그리고 정부 수반은 13명. 네. 그래서 전 세계죠, 지금. 예, 전 네. 세계입니다. 네. 그래서 현직의 최고직위의 여성 숫자가 22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 장관 수도 21.9%라고 하는데 작년 대비 한 0.6% 정도 증가한 수치밖에 되지 그렇군요.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에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이런 것들도 예. 발표를 하고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공공부문 내에 네.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좀 시행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국실장급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8.5%라고 네. 하고요.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꽤 이제 여성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더 낮았다는 거겠죠. 예, 그렇죠. 실제 저도 그렇고 정은혜 의원도 이제 국회 이제 회의 그렇죠. 참석을 해보면 그 의원들 이제 반대쪽에 국실장급 분들이 이제 네. 정부 관계자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예. 여성가족부만 해도 그래도 한 30% 정도는 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부처는요 거의 여성 국장 실장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비율이랄지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장관 임명 비율이 초기에는 이제 30%였다가 30%. 예. 지금 여성 장관이 4분 정도 되나요? 예. 그러니까 한 뭐 18%에서 20% 사이 내려갔죠.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조금 더 제안을 하자면 아태 지역 여성 인권에 대한 연구가 이제 더 증가된다면 그 북한 인권 중에서도 여성 인권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가 좀 더 잘 되기를 좀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북한인권법도 통과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어느 정부가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인권 조사가 방기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제공조를 좀 통해서 북한 내 여성인권 실태들이 전면적으로 좀 조사되기를 또 이 기구를 통해서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자, 오늘 뭐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변화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되기도 하네요. 자, 뉴스픽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은혜, 신보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